안녕하십니까. 섬유리기 법인 변영선입니다. 네. 마이크가. 예. 3년 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섹션 2의 내용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 주제를 스텝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좀 넣어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공익법인들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아는 지식을 전달도 드리지만 한편으로 공익법인 관계자분들한테 많은 걸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공익법인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계사님, 정직한 거는요, 투명한 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정직한 거와 투명한 것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잠깐 20분 동안 강의 좀 조르셔도 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20분 정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그럼요. 정직한 거와 투명한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많은 공익법인 관계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고요. 예. 이러한 정직함을, 이런 내면의 정직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내부 직원에게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외부의 기부자들에게 또는 주무관청에게 이 정직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정직함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투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명성, 특히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 내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부 통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정직함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회계 투명성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내부 통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그만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부 통제 적용 사례를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회계 투명성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잘 아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법상 규정들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물론 회계 투명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 정의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맨 위에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딱 그렇죠. 회계 투명성을 관측 가능한 회계 이익과 관찰은 어렵지만 진실한 경제적 이익의 일치 정도, 딱 봐도 경제학자의 표현 같고요. 두 번째는 IMF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뭐냐면 투명성이란 정보를 생성해 가는 과정,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보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해서 적시성, 완결성, 일관성, 위험관리, 감사와 통제 과정을 거친 정보여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정의를 좀 살펴보더라도요.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투자기, 지배구조, 기업가치와 위험에 관한 관련성 있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다음 정의에서도 투명성은 이러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정보는 접근성, 관련성, 신뢰성과
품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공익법인이 적시에 신뢰성 있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생성해서 이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직한 거와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적시에 신뢰성과 관련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데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릴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부 통제에 대한 기본 원칙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흔히들 내부 통제를 부정이나 횡령 같은 것을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부 통제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죠. 내부 통제는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통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아주 많이 흔히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를 내는 코소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예, 요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내부 통제의 목적 3가지가 상단에 나왔습니다. 내부 통제를 도대체 왜 하느냐? 내부 통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부정적발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법인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 운영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고 목적. 세 번째가 관련 법령하고 정책 준수에 대한 법규 준수 목적. 3가지 목적이 다 내부 통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그 앞면에서 보시는 5가지 구성 요소를 좀 보여주는데요. 네, 첫 번째가 통제 환경, 뭐죠? 도덕성, 윤리적 가치, 이 사회의 책임, 인력의 운영과 교육, 성과 평가 같은 아주 광범위한 법인에 관련된 통제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위험 평가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해내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툴입니다. 이게 위험 평가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는 통제 활동, 결국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상호 대사하고 물리적 통제를 제한을 가하는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구성 요소, 통제 구성 요소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의사소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이죠. 네,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모니터링이 내부 통제 달성을 위한 마지막 구성 요소입니다. 오른쪽 측면에 있는 내용은요, 구성 요소를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내부 통제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부 통제의 목적 자체가 아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운데 있는 보고정보의 신뢰성에 관련된 겁니다. 보고정보의 신뢰성, 그 중에서도 외부 재무보고, 뭐냐면 재무조표에 관한 내용이죠. 바로 이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바로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까 그 표를 다시 펼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정보의 신뢰성, 즉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마 제가 처음으로 공익법인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현재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는 법률에 의해서 상장기업, 비상장 대기업에게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 내부의 관리들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공익법인도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것을 고민하신다면 이제는 그 내용을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 운영되는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법인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이게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사회, 경영진, 그 다음에 구성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앞서 살펴본 5가지 구성요소 밑으로 1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 원칙별로 또다시 중점 고려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한 90개 정도 되는 중점 고려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점 고려 사항은 전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제 환경으로 구현되거나 또는 업무 수준의 통제, 전반적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업무 절차나 이 순서에서 통제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국내에서 만든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설계 운영 정형 기법입니다. 대기업 건 넣지도 않았고요. 중소기업이 갖춰야 17가지 원칙하고 중점 고려 사항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원칙과 적용 기법이 단순히 한 절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익법인이 내부 통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원칙 1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윤리행동 강령, 이사회의 역할, 그다음에 전결 권한, 인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다음에서는 성과 평가와 측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회계 정책에 관한 문제, 위험 식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정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원칙 9를 보시면 내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내용, 통제 활동의 수립에 대한 내용, 그리고 IT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정책과 절차의 문서화에 관한 내용, 정보의 저장과 관리에 대한 내용, 내부 또는 내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도 마지막에서 좀 정의하고 있고요. 외부 관계자와의 소통의 문제도 정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비점에 대한 수정 보완하는 내용까지 내부 통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 통제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발의 한정한 개념이 아니라 법인 전반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통계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순서도를 좀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근데 딱 이런 상황이죠. 한 명의 회계 담당자가 법인 인감, 통장, 비밀번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전표도 작성해서 입력도 하고 자금도 이체하고 기부금 들어온 통장도 관리하고 수입조편도 내가 작성하고 결산도 하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공시까지 모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익숙한 상황인가요? 네.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은 내부 통제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쪼개서 보시면요. 전표 입력 시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또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전표 입력 단계는 뭐냐면요. 수입이든 지출이든 어떤 결의를 하고 전표를 입력하는 순간, 정부 장부에 기입하는 순간이죠. 내가 혼자서 기입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또는 상위권자가 한 번 정도 제대로 기입됐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한 절차를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요. 많이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위권자와 제3자가 결산당자 외의 제3자가 계정과목 내용, 금액, 거래처 일자들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입력되거나 또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때도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많이들 못 지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회계의 자금과 회계의 담당자, 그러니까 자금 관리하시는 분과 회계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희 전문가들이 요구합니다. 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 자금 담당자는 3명이 각각 업무가 분리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구분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회계랑 자금을 대부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각각 자금 담당자 내에서 회계 담당자 내에서 검토와 승인을 거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자금의 유용이나 재무정보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은행에서 자금 업무를 하는 과정에도 그냥 자금 담당자가 혼자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고 그것을 출금할 때 한 번 더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승인해주는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인터넷 뱅킹사에서 입력자와 승인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도 있고 은행을 방문한다면 사전에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금 이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앞에서 3가지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죠. 이게 뭐 앞에 있는 3가지 절차는 어떤 예방적 통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후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금 일보라는 겁니다. 자금 일보 또는 뭐 일보가 어려우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월에 한 번씩 월보 같은 걸 작성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이때는 은행의 잔고와 회계 장부의 장부상 잔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임의적으로 부적절한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잔액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금 출금한 내역과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 간에 서로 대사를 해서 입출금 내역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 사용인데요. 예, 이것도 제가 나간 많은 단체들 그 회계 담당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인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전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공용된 장소에 보관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인감을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승인 받고 인감 관리자한테서 이걸 물리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인감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될 것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안 지켜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주 간단한 내부 통제의 사례입니다. 이미 뭐 대부분의 법인에서 잘 갖추고 있지만 많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내부 통제 제도가 있고 내부 통제가 이르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각자가 속한 환경에 따라 적정한 내부 통제 환경과 절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이해되고 만들어질 시점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직함을 내부 통제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